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에서 뭐랄까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죠. 바로 그 글로벌 거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기대감도 물론 크고 여러 전망들이 막 쏟아지는데 오늘은 그런 분위기는 잠시 좀 접어두고요. 아주 냉정하게 규제라는 안경을 쓰고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바이낸스가 실제로 한국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무엇이 가능하고 또 무엇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지를 이 규제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룰북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단순하게 뭐 시장 점유율 싸움 예측 이런 거 말고요. 제도적인 가능성을 좀 따져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왜 그동안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가 한국에서 마음껏 활동하기 어려웠을까? 그 핵심적인 진입장벽, 저희가 이름 붙여본 입장권 4종 세트가 뭔지 좀 알아볼 거고요. 네네, 입장권. 둘째는 만약에 이 입장권을 다 확보한다면 바이낸스가 한국 사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서비스는 제공하기 힘들지 그 현실적인 서비스 메뉴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메뉴판이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런 변화가 그럼 우리 사용자들 그리고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특히 편의성이 좋아지는 부분과 또 투명성이 강화되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그 글로벌 1위라는 바이낸스조차 한국 시장에서는 그동안 힘을 쓰지 못했을까요? 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 답은 바로 이 한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원화, KRW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주 까다로운 네 가지 요건에 있습니다. 네 가지 입장권.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첫 번째 입장권은 뭔가요? 이게 뭐랄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넘기 어려운 허들이라고들 하던데요. 네, 바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명 계좌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용자가 원화를 거래소에 넣거나 또 거래소에서 번 돈을 원화로 빼는 거, 이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원화 거래가 안 다는 거네요, 그냥. 네, 사실상 한국에서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그냥 첫 단초 그 자체인 셈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은행하고 제휴계약만 맺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하는 것 자체가 자금 세탁 위험 같은 거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거래소의 고객 확인, KYC 시스템이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 AML 체계, 또 이상거래 탐지, FDS 능력 같은 걸 아주 꼼꼼히 보거든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라도 터졌을 때 책임 소재까지 따지기 때문에 이 은행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좌 하나 터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그 거래소의 어떤 리스크 관리 능력까지 사실상 보증해주는 수준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거네요. 와,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라도 이 한국적인 어떤 특수성? 이걸 뚫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진짜. 그렇죠. 쉽지 않았죠. 그럼 두 번째 입장권은 뭔가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희가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하죠. 이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즉 파스페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바스프 신고. 네. 금융정보분석원 FIUSP로 신고하는 건 기본이고요. 신고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나 고객 보호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계속 증명해야 하는군요. 네. 예를 들면 고객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KYC 절차, 또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내는 AML 및 FDS 시스템 운영, 그리고 해킹 위협으로부터 고객 자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지갑 관리나 키 보안 체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객이 맡긴 돈과 코인을 회사 자산이랑 명확히 분리해서 보관하는 시스템,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이야, 이게 신고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거래소 운영의 어떤 투명성, 안정성, 이걸 담보하는 핵심 장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요건인가요? 이건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한데요. 바로
트래블룰, 임계 준수입니다. 아, 트래블룰 들어봤어요. 네, 이건 가상자산을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나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정보를 기록하고 그 정보를 수취인 측 받는 쪽에 전달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에 이 룰이 적용되죠. 아, 100만 원 기준이군요. 이게 바로 그 자금의 투명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예전처럼 코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 맞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규제라고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그렇겠네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입장권은 조금 더 포괄적인데요. 네.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 준수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외에도 예를 들어 상장하는 코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릴 공시 의무 같은 거. 공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코인을 미리 좀 걸러내거나 관리하는 유의 종목, 주의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절차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인을 많이 상장시켜서 거래량만 늘리는 것보다는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무게를 둔다. 이런 거군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입장권을 종합해보면요. 한국 규제당국은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설정된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해진 길을 따라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입장권 진짜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죠. 바이낸스가 이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해서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여전히 어려울지 구체적인 메뉴판을 한번 펼쳐볼 시간입니다. 네, 메뉴판. 자, 먼저 가능한 것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규제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첫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원화 입출금이 연동된 현물 거래 시장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와,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VASP로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다면 사용자들이 원화를 입금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다양한 가상자산을 사고 또 수익을 원화로 출금하는 기본적인 현물 거래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야. 그동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겪었던 가장 큰 불편함 중 하나가 해소되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원화로 바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건 뭐랄까 접근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둘째, 트래블룰을 준수한 가상자산 전송입니다. 바이낸스 한국 플랫폼에서 다른 국내외 거래소나 혹은 개인이 관리하는 외부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보내야죠. 다만 앞서 설명드린 트래블룰 규정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을 보낼 때는 송수신자 정보가 기록되고 전달됩니다. 그리고 또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주소나 국제 제재 대상과 관련된 주소로는 전송이 제한되거나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필터링이 되는군요. 네, 즉 코인 전송은 자유로워지지만 그 경로가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익명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자금 이동의 편의성은 높아지되 투명성도 함께 확보된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능한 것은 뭘까요? 상장 및 관리 기준의 전반적인 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가상자산을 다루면서 자체적인 어떤 상장 심사 기준이나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축적해 왔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넘버 원이니까요.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국의 엄격한 공시 의무나 투자자 보호 규정과 만나서 시너지를 낸다면 국내 시장 전체의 코인 상장 기준, 유의 주의 종목 관리 수준, 불공정 거래 감시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거래 환경을 제공받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글로벌 플레이어의 진입이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종의 매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죠. 이 부분이 어쩌면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전략을 가늠하는데 더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국인 대상 파생 상품 및 고레버리지 거래 제공. 이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아하, 역시 그건가요? 한국 금융당국은 전통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굉장히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극심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원금 초과 손실 위험이 있는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이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런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렇죠. 위험하니까. 네. 따라서 바이낸스의 글로벌 핵심 수익 모델 중 하나인 이 파생상품 거래가 한국에서는 주력 사업이 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파생 상품이 바이낸스의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 한국에서는 그 칼을 쓰기가 어렵다 이런 거네요. 이건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핵심 사업 중 하나니까요. 또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둘째, 완전히 자유로운 역외 송금 및 정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바이낸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외로 자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받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 외환법. 네, 자금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연간 송금 한도 같은 다양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바이낸스를 통하더라도 이러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므로 절차가 간소화될 수는 있겠지만 은행을 안 거친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트래블룰 등과 맞물려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규제 없는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결국 바이낸스라는 편리한 창구를 이용하더라도 국경 간 자금 이동이라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한국의 외환 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어도 규제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점은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즉각적인 대규모 발행 및 유통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가 자체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예전 BUSD나 지금 FDUSD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걸 한국 시장에서 결제 수단 등으로 널리 확산시키려고 한다면 그 안정성과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 규제 틀. 네.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투명하게 감사받고 증명해야 하고요.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법정화폐로 바꿔줄 수 있는 상환 보장 메커니즘, 운용 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시, 건전한 관리 체계, 이런 게 다 필수적입니다. 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 거래 매개를 넘어서 지급 결제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하려면 금융 시스템 안정성 차원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규제 준수가 요구될 겁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다. 이런 거군요. 이것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문제죠. 자, 이렇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리해보니 바이낸스의 한국 복귀가 만약 형실화된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무엇이든 가능한 맞는 거래소와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게 분명해지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한국의 규제라는 그 레일 위에서 현물 거래 중심으로 그리고 강력한 규제 준수, 컴플라이언스를 전제로 운영되는 모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면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이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규제 속에서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용자들 그리고 시장 전체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유의해야 할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요. 첫째로 시장 유동성 증대와 수수료 경쟁 심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가 들어오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더 쉽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해주죠. 네. 또한 기존 국내 거래소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수, 매도 가격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게 줄어들고 거래 수수료 인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유동성이 늘고 수수료가 낮아진다면 이건 확실히 사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거래 환경 자체가 개선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둘째, 거래소 운영 및 관리 기준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이낸스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규제가 결합되면서 코인 상장 심사라든지 위험 관리, 시장 감시 등 전반적인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같이 올라가는 거군요. 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래소들도 관련 기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전체가 좀 성숙해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특히 그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국경 간 거래,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거래의 경험 변화인데요. 이건 정확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요. 네. 한편으로는 원화 입출금이 훨씬 편리해지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겪었던 마찰, 프릭션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국내 은행 계좌에서 바이낸스 한국 플랫폼으로 바로 원화를 입금하고 또 투자 수익을 다시 원화로 쉽게 빼낼 수 있게 되니 사용자 경험, UX는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정말 체감되는 편리함일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트래블 룰 적용, 외국환 거래법 준수, 그리고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인해서 자금 흐름의 가시성은 오히려 훨씬 높아집니다. 아, 가시성. 네. 즉 돈이나 코인을 옮기기는 쉬워지지만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추적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전보다 누가 언제 어디로 얼마를 보냈는지를 당국이 파악하기 더 쉬워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용하기는 더 편해지는데 내 거래 내역은 더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뭐 이런 거네요. 편리함과 투명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나 불법 자금 이동 차단 같은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규제 안에서의 편의성 증대와 규제 강화로 인한 투명성 증대가 함께 가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오늘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규제라는 렌즈를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만약 바이낸스가 돌아온다면 그건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활동의 시작이 아니라 한국의 엄격한 규제라는 정해진 레일 위에서 현물 거래 중심으로 그리고 강력한 컴플라이언스를 갖추고 사업을 재가동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 네, 핵심이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화 거래의 마찰은 줄어들겠지만 자금 흐름의 가시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이런 양면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이슈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바이낸스가 들어오면 우리의 원화는 정말 해외로 다 빠져나갈까 하는 질문인데요. 원화가 코인으로 바뀌어서 해외로 현금화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 규제 당국이 마련해 놓은 6가지 안전장치, 즉 가드레일은 무엇인지, 그 흐름을 절차도를 통해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